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기막힌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에 사시는 39세 김민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결혼한 한 남자가 겪은 뼈아픈 배신과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40세가 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국내 모 전자 대기업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저를 보고 고지식하고 재미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저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이에요. 30살이 되던 해 주변에서 연애 좀 하면서 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연애할 기회도 없었고 솔직히 여자들과 대화하는 것도 서툴렀어요. 그때 회사 선배가 소개팅을 주선해줬죠. 민수야, 이번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초등학교 교사인데 사람이 착하고 참 괜찮아. 선배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나간 소개팅이었어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죠. 그녀의 이름은 박지연. 27살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첫인상은 정말 완벽했어요. 단정한 차림새에 긴 생머리,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 무엇보다 말투가 조곤조곤하고 상냥했죠.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내내 그녀는 제 말에 귀 기울여 들어줬고 적절한 타이밍에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쳐줬어요.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고 했죠. 주말엔 교회에 나가고 취미는 독서와 요리라고 했어요. 술과 담배는 일절하지 않는다고 했고 클럽 같은 시끄러운 곳도 싫어한다고 했죠. 저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정숙하고 현모양처형으로 보였거든요. 제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아내상이었죠. 소개팅 후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그녀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왔죠. 데이트 코스도 조용한 카페나 공원, 미술관 같은 곳이었어요. 그녀는 제가 제안하는 모든 것에 순순히 따라줬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프로포즈를 결심했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빠르다고 말렸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죠. 이렇게 완벽한 여자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남산타워에서 프로포즈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받아줬죠. 그때 그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오빠, 저 부족한 사람인데 정말 괜찮겠어요? 그때는 그 말이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경고였을지도 몰라요. 그해 가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이 모인 아담한 결혼식이었죠. 지연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수줍어했고 하객들에게 인사할 때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신혼집은 경기도 화성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전세 자금은 제가 모아둔 돈과 부모님 도움으로 마련했죠. 지연이는 결혼과 동시에 교직을 그만뒀어요.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면서요. 신혼 초기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연이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아침밥을 차려줬고 퇴근하면 따뜻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죠. 주말엔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고 집에서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결혼 6개월 만에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우리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부모님들도 첫 손주 소식에 들떠 계셨고요. 지연이는 임신 기간 내내 태교에 신경을 썼어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좋은 책을 읽어줬죠. 그해 겨울, 첫째 딸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예쁜 아기였죠. 지연이는 육아에 전념했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서연이가 돌이 지날 무렵, 지연이가 둘째를 갖자고 했어요. 터울이 적은 게 좋다면서요. 저도 동의했고, 곧 둘째를 임신했죠.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둘째 딸 서윤이가 태어났어요. 두 딸을 키우며 바쁘게 지냈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죠. 주말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를 가고 명절엔 양가 부모님을 찾아뵀어요. 친구들은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죠. 인꼬 부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결혼 3년 차부터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죠. 지연이가 가끔 우울해하거나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어요. 육아 스트레스려니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죠. 결혼 4년 차가 되던 해, 우연히 지연이의 가족사를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전까진 그냥 평범한 가정이라고만 들었는데 실상은 달랐죠. 어느 날 지연이가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교사 시절 동료들과 모임이 있었다고 했죠. 평소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이 만취해서 온 거예요. 그날 밤 지연이는 울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어요. 지연이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렸다고 했죠. 엄마와 싸우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대요. 지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는 참다 못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했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낳았대요. 엄마가 떠난 후 지연이와 남동생은 아버지와 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죠. 밥도 제때 챙겨주지 않고 학교 준비물도 사주지 않았대요. 지연이는 어린 나이에 동생을 돌봐야 했고 집안일도 해야 했어요. 중학생이 되어서야 할머니 댁으로 옮겨갔대요. 할머니는 두 남매를 키워주셨지만 이미 지연이의 마음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죠.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그날 밤 지연이의 고백을 듣고 저는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지연이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고 그것이 우리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몰랐어요. 지연이는 시어머니를 극도로 경계했어요. 제 어머니는 다정하고 자상한 분이셨는데도 지연이는 늘 거리를 뒀죠. 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겠다고 하셔도 완강히 거부했고 명절에도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다 왔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지연이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대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도요. 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 하셨거든요. 지연이는 또한 제 여동생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여동생이 결혼 선물로 비싼 가전제품을 사줬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시큰둥하게 반응했죠. 새언니와 잘 지내고 싶어 했던 제 여동생을 그저 시누이라는 이유 하나로 경계하고 멀리했어요. 그 후 여동생은 우리 집에 잘 오지 않게 됐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이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밖에서는 겉으로는 여전히 조신하고 상냥했지만 집에서는 달랐죠. 지연이는 늘 남과 자신을 비교했어요. 친구가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하면 며칠씩 우울해했고 동창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자신은 왜 그런 여행을 못 가냐며 제게 화를 냈죠.
특히 SNS를 하면서 더 심해졌어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일상을 보면서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우리도 충분히 행복했는데 말이에요. 지연이는 육아도 점점 소홀해졌어요. 아이들이 울어도 방치하고 밥도 대충 챙겨줬죠. 저녁엔 피곤하다며 일찍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아이들과 놀아주기보다는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 했죠.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지연이는 화를 냈어요.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며 사는지 모른다고, 집에만 갇혀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른다고요. 물론 두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퇴근 이후나 주말에는 아내를 도와 육아와 가사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항상 아내의 노고를 알아주었고 고생하는 아내에게 늘 고마움을 표시했어요. 그러나 아내는 항상 자신이 힘든 것을 제 탓을 했고 저에 대한 불평만 늘어났어요. 결혼한 지 6년이 지나자 우리 부부 사이는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었어요.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었죠. 그저 아이들 앞에서만 부부인 척했어요. 아이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6살 된 서연이가 가끔 물었어요. 아빠, 엄마 왜 화났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시간은 흘러 어느덧 첫째 서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연이가 갑자기 복직하겠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시간이 생긴다면서요.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연이가 밖에서 활동하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 생각했죠. 그 후 지연이는 8년 만에 교직에 복귀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금세 적응했죠. 퇴근하고 들어올 때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걸 곧 알게 됐죠. 복직 후 2달쯤 지났을 때부터 지연이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평소엔 화장도 거의 안 하던 사람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어요. 옷도 새로 많이 샀고요. 예전엔 검은색이나 베이지색 같은 무난한 색만 입었는데 화사한 색깔의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처음엔 업무 적응 때문이라고 했지만 나중엔 교사 모임이니 학부모 상담이니 하는 핑계가 늘어났죠. 금요일엔 거의 매번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주말에도 학교일이 있다며 나갔어요. 토요일 오후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곤 했죠. 교재 연구를 하러 스터디 모임에 간다고 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엔 아무데나 놓고 다녔는데 이제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죠. 잠금 패턴도 바꿨고 카톡 알림도 꺼놨어요. 어느 날 밤 지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 잠깐 보인 내용이 수상했죠. 오늘도 정말 예뻤어요. 내일 또 봐요. 발신자는 태준쌤이라고만 저장되어 있었어요. 지연이가 나오자 물어봤어요. 누구야? 태준쌤이. 지연이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아, 동료 선생님이야. 같은 학년 담임 선생님이라 서로 얘기할 부분이 많아서 종종 연락해. 그뿐이야.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저는 지연이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는 저와의 부부관계를 완전히 거부했어요. 피곤하다, 생리 중이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죠. 이미 6개월 넘게 각방을 쓰고 있었어요.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입지 않던 짧은 치마나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기 시작했죠. 향수도 뿌리고 다녔어요. 집에선 한 번도 뿌린 적 없던 향수를요. 지연이가 복직한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지연이는 또 스터디 모임이 있다며 나갔죠. 저는 아이들과 집에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둘째 서윤이가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39도가 넘는 고열이었죠. 급하게 지연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할 수 없이 혼자 두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어요. 서윤이는 편도선염이었고 입원해야 했죠. 그제서야 지연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미안,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놨었어. 지금 갈게. 1시간쯤 후에 지연이가 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스터디 모임에 갔다면서 화장이 다 지워져 있었고 마치 샤워를 하고 나온 것 같이 샴푸와 비누 냄새가 났어요. 무언가 미심쩍고 의심이 됐지만 아이가 아픈 상황이라 추궁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주 평일 어느 날 저는 반차를 내고 지연이를 미행하기로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척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차로 기다렸죠.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이가 학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교문 앞에 서 있었죠. 5분쯤 후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남자의 차에 함께 탔죠. 저는 멀리서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간 곳은 시내의 한 모텔이었어요. 대낮에 유부녀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보는 기분은 정말 끔찍했어요. 1시간쯤 후 그들이 나왔어요. 지연이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남자는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연인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도 않았지만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지연이가 평소처럼 들어왔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오늘 학교에서 힘든 일 있었어. 학부모가 항의를 해서. 지연이가 하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낮에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죠.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이건 오해야. 모텔에서 1시간 동안 뭘 한 게 오해야. 지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그 남자가 누구야? 한참 후에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같은 학교 선생님이야. 김태준 씨. 몇 살이야? 29살. 7살 연하였어요. 지연이보다 한참 어린 남자와 바람이 난 거죠. 언제부터야? 3개월 전부터. 복직한 지 1년도 안 돼서 아내는 어린 동료 교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연이도 울기만 할 뿐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아니, 잠이 올 리 없었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지연이와 다시 대화를 시도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에 간 후였죠.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오빠는 결혼 생활 내내 나를 외롭게 했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았어. 뭐라고? 그럼 내가 당신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아예 없다는 거야?
오빠는 나를 그냥 아이들 엄마로만 봤잖아. 오빠는 나에게 노력하지 않았어.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물었죠. 당신이 원해서 아이를 낳은 거잖아.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어? 지연이가 답했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 신경 쓰지 않은 게 무시한 거야. 그리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저는 정말 어이가 없고 억울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내가 내 처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지연이 너에게 소홀했나 보다. 그런데 말이야, 나도 말은 안 했지만 가장으로서 힘들고 외로웠어. 하지만 지연이는 타인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힘든 것만 알았죠. 그게 핑계야. 태준 씨는 달랐어. 내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줬어. 그제야 알았어요. 지연이는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불행한 결혼 생활에 희생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지연이와 김태준에 대해 알아봤어요. 김태준은 미혼이었고 지연이가 유부녀인 것도,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연이에게 접근한 거죠. 지연이의 동료 교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학교에서도 두 사람 사이가 수상하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점심시간마다 함께 다니고 방과 후에도 둘이서만 남아있곤 했다고요. 김태준은 지연이에게 이혼하고 자기와 새 출발하자고 했대요. 책임지겠다면서요. 29살 청년이 36살에 아이 둘 딸린 여자를 책임진다. 웃기는 얘기였죠. 지연이와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이혼하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지연이는 놀랍게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렇게 해.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저는 지연이에게 물었어요. 그럼 아이들은? 그때 지연이가 한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오빠가 키워. 난 양육권 포기할게. 믿을 수 없었어요. 자기가 그토록 원해서 낳은 아이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니.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어요. 서연이랑 서윤이를 버리겠다는 거야? 지연이가 말했어요. 버리는 게 아니야. 내가 키우면 아이들이 더 불행할 거야. 오빠가 더 잘 키울 수 있잖아. 변명이었죠. 새로운 남자와 새 출발하는데 아이들이 짐이 되니까 버리는 거였어요.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지연이는 재산 분할도 많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 했죠. 결혼한 지 8년 만에 우리는 이혼했어요. 8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죠. 이혼 후 지연이는 집에서 나가면서 캐리어 하나만 들고 갔어요. 아이들 사진 한 장 가져가지 않았죠. 대신 키우던 강아지 2마리는 데려갔어요. 서연이는 엄마가 떠나는 걸 보고 울었어요. 엄마, 어디 가? 언제 와? 지연이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서연이는 한동안 현관문 앞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죠. 저는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우울증이 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회사에 가서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다행히 회사 동료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제 상황을 알고 업무를 분담해줬고 팀장님도 배려해 주셨죠. 그 덕분에 겨우겨우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진짜 도움이 된 건 부모님이었어요. 70대의 노부모님이 집까지 매일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셨죠. 아침밥을 챙겨주고 학교와 유치원 등하원을 시켜주셨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힘내. 애들 아빠가 무너지면 안 돼.
그 말씀에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서연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선생님이 연락을 주셨죠. 상담 선생님은 정서적 불안 증세가 있다고 했어요. 서윤이도 밤에 자주 울었어요. 엄마를 찾으며 울다가 지쳐서 잠들곤 했죠. 4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상처였어요. 지연이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처음 2달은 왔다가 그 후로는 뜸해졌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이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지연이의 동료였던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씨, 이 얘기 들으셨어요? 지연이가 임신했대요. 충격이었어요. 이혼한 지 6개월 만에 임신이라니. 김태준 씨 아이예요. 둘이 같이 살고 있다던데. 지연이는 새로운 남자와 새 가정을 꾸린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은 버려놓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얘기였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학교에서 2사람 다 그만뒀어요. 김태준 씨가 사업한다고 하던데. 29살 청년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지. 나중에 알아보니 치킨집을 차렸다고 했어요. 그것도 지연이가 받은 재산 분할금으로. 그 다음 해 지연이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라고 했죠. 지연이는 새 아이를 낳고 완전히 달라졌대요. SNS에 매일 아기 사진을 올리고 행복한 엄마 코스프레를 했다고요. 우리 딸들은 완전히 잊은 것 같았어요. 서연이가 한 번 엄마를 만나러 갔다가 울면서 돌아왔어요. 엄마 집에 다른 아기가 있어. 엄마가 그 아기만 예뻐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8살 아이가 받기엔 너무 큰 상처였죠. 그 후로 서연이는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서윤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이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이혼 후 어느 날 지연이의 남동생을 만났어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랑 처남은 사이가 좋았거든요. 처남은 저를 친형처럼 잘 따랐고 저도 처남을 친동생처럼 생각했어요. 이혼 후 처남이 누나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누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자기가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했죠. 모든 게 부모님 탓, 환경 탓이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지연이가 어릴 때 많이 힘들었다고는 들었어. 하지만 처남의 대답은 제 생각을 명료하게 해줬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저도 똑같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사는 거죠. 누나는 늘 남을 부러워했어요. 친구가 좋은 옷 입으면 질투하고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했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노력 안 했어요. 저는 물었어요. 결혼하고도 그랬니? 처남은 그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얘기했어요. 솔직히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매형이 불쌍했어요. 누나는 매형한테 늘 불만이었거든요. 돈을 더 못 벌어온다고, 집이 평수가 작다고, 집안일과 육아를 안 도와준다고요. 늘 자신보다 나은 사람만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저는 매형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나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처남은 그동안 미처 말하지 못했던 누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누나는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죠. 그리고 항상 남을 탓해요. 누나는 엄마도 원망해요. 우리를 버렸다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나도 엄마처럼 자신의 아이들을 버렸어요. 심지어 자기 남편이 술주정뱅이의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빠 같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제서야 제 아내였던 사람에 대해 깨달았어요. 지연이는 모든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했죠. 김태준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는 대학 졸업 직후 임용고시에 합격해 교사가 된 사람이었어요. 나름 똑똑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성격이 문제였대요. 학교에서도 여러 여교사들과 스캔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특히 유부녀들에게 많이 접근했다고요.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여교사들에게 접근해서 위로해주는 척하며 관계를 가졌대요. 지연이가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김태준의 대학 동기를 통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김태준은 결혼을 앞둔 약혼녀가 있었대요. 지연이와 바람 피우는 동안에도 약혼녀와 관계를 유지했다고요. 약혼녀가 지연이의 존재를 알고 파혼했대요. 그래서 김태준이 지연이를 선택한 거였죠. 사랑해서가 아니라 갈 데가 없어서. 지연이는 그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어도 모른 척 했겠죠.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믿고 싶었을 테니까. 치킨집도 잘 안 됐대요. 6개월 만에 폐업했다고 들었어요. 그 후로 김태준은 이런저런 사업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다고요. 지연이는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불륜으로 학교를 그만둔 사람을 어느 학교가 받아주겠어요. 결국 학원 강사 자리를 구했다고 들었어요.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서연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점 밝아졌죠.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성적도 좋아졌어요.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서연이가 아주 의젓하다고 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하고 동생도 잘 챙긴다고요. 하지만 가끔 서연이의 일기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오늘 친구 엄마가 학교에 왔다. 부럽다. 우리 엄마는 왜 안 올까? 서윤이도 이제 유치원 졸업반이 됐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진 것 같아요. 가끔 엄마 얘기가 나와도 별 반응이 없어요. 대신 할머니를 엄마처럼 따라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고생이 많으셨죠. 70대 나이에 두 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일만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해요. 주말엔 꼭 아이들과 나들이를 가고 저녁엔 같이 책을 읽어요. 요리도 배웠어요. 처음엔 계란말이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제법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서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제가 만든 김치찌개예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한 걸 상사들이 높이 평가했죠. 최근에 차장으로 승진했어요. 작년 겨울,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거의 2년 만이었죠. 오빠, 나 지연이야.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거절하려다가 궁금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지연이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훨씬 늙어 보였고 피곤해 보였죠.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오랜만이네. 잘 지내니? 지연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 잘 못 지내. 지연이는 울먹였어요. 김태준과 사이가 안 좋다고 했어요.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김태준이 밖으로만 돈다고요.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고 했어요. 아이러니했어요. 불륜으로 만난 사람에게 불륜당하는 걱정을 하다니.
저는 무미건조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왜 만나자고 한 거야? 지연이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 만나게 해줄 수 없을까?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너 참 염치도 없다. 이제 와서. 지연이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지연이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서연이랑 서윤이는 이제 너를 엄마로 생각 안 해. 만나봐야 상처만 받을 거야. 지연이는 흐느끼며 애원했어요.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줘.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럴 수 없어. 애들을 위해서라도 안 돼. 너는 애들을 버렸어. 그 선택에 책임져. 지연이는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어요. 나중에 들으니 김태준과도 헤어졌다고 했어요. 김태준이 더 젊은 여자를 만나서 떠났대요. 지연이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산다고 들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저는 지연이의 조신한 겉모습만 보고 결혼했어요. 그녀의 내면, 상처, 가치관은 전혀 몰랐죠. 둘째, 불우한 환경이 면죄부가 될 순 없다는 것. 지연이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핑계로 모든 잘못을 정당화했어요. 하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셋째, 결핍이 있는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 지연이의 애정 결핍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 없었어요. 그건 그녀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였죠. 넷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지연이는 늘 자기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죠. 다섯째, 가족은 책임이라는 것. 지연이는 그 책임을 너무 쉽게 져버렸어요. 자기 행복만 추구했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책임을 다할 때 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두 딸을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서연이는 이제 제법 언니 노릇을 하며 서윤이를 챙겨요. 아침밥을 먹으며 떠드는 아이들을 보면 행복해요. 부모님도 여전히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정말 나이가 드셨는데도 손녀들을 위해 헌신하시죠. 그런 부모님께 정말 감사해요. 회사 생활도 안정됐어요. 승진도 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 없이 대해주는 회사 분위기가 감사하죠. 주말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요. 공원에 가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지연이와 헤어진 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서연이가 최근에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우리 셋이서도 행복하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당연하지. 서연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없어도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였죠.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은 신중해야 해요. 상대방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내면을 봐야 해요. 가치관, 성격, 가족에 대한 생각 등을 충분히 알아봐야 하죠. 특히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봐야 해요. 상처를 핑계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도 조심해야 해요. 늘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가해자가 되기 쉬워요. 지연이처럼요.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지 봐야 해요. 힘들 때 도망가는 사람인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실패한 결혼이었지만 2딸을 얻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2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서연이는 이제 4학년이 됐어요. 키도 많이 크고 생각도 깊어졌죠. 가끔 엄마 얘기가 나오면 여전히 표정이 어두워지지만 예전처럼 우울해하지는 않아요. 얼마 전 서연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가족을 그렸더라고요. 저와 서윤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엄마는 없었지만 그림 속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서윤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씩씩하고 밝은 아이로 자랐죠. 엄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이 엄마 얘기를 하면 할머니가 엄마라고 하곤 해요. 부모님은 여전히 건강하세요. 매일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이제는 제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부모님도 쉬셔야 하니까요. 회사에선 부장 승진을 앞두고 있어요.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게 됐어요. 최근에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주선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거절했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지연이 소식은 가끔 들려요. 김태준과 완전히 헤어지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해요. 학원 강사 일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때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속이 시원했어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불쌍해요. 자기 선택이긴 하지만 그녀도 나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2딸과 함께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이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도 알게 됐고요.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저와 2딸, 그리고 항상 감사한 저희 부모님.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거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장들 힘내세요. 그리고 상처 있는 모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바랍니다. 김민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혼은 두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이 만나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상처와 결핍, 가치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비극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애정 결핍이나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니까요.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힘들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기막힌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에 사시는 62세 양수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한 어머니가 겪은 가족의 배신과 상처,
그리고 두 손녀를 키우며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2세가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와 가부장적인 남편 아래에서 4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과 시부모 봉양에 치여 살았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아들 용준이 때문이었습니다. 용준이는 제 삶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귀하게 키운 외아들.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도맡아 했고 중고등학교 내내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의 그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한 용준이는 첫 월급을 타자마자 제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30이 되던 해봄. 용준이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말마다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닐 만큼 마음씨도 착하다고 자랑했습니다. 처음 예비 며느리를 만난 날의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참하고 단아한 외모에 조곤조곤한 말투,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까지 객관적으로 보면 어느 하나 부족한 곳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어른들 먼저 수저를 들기를 기다렸고 물도 직접 따라드렸습니다. 남편은 예비 며느리가 아주 마음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들이 떠난 후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참한 아가씨야. 용준이가 복이 있구먼.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에서 묘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계산적이고 속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얌전하고 착한 모습 이면에 무언가 어둡고 찝찝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왠지 불안하다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일축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또 만나겠어? 6개월 후 용준이와 며느리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며느리는 완벽한 신부였습니다. 하객들에게 인사도 정중하게 했고 예식도 차분하게 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인 제게 인사할 때 그 눈빛이 너무 무표정했습니다. 결혼 첫 해에 첫째 유나가 태어났습니다. 용준이는 딸바보가 되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유나를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둘째 세아가 태어났습니다. 두 딸을 둔 용준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손녀를 낳고 며느리는 교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육아에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전업주부가 된 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유기견 봉사활동 단체에 매일 나갔습니다. 거기다 환경보호단체, 채식주의자 모임 등 각종 시민단체 활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밖에서는 천사 같은 봉사자로 칭송받았지만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용준이가 출근하기 전에 급하게 시리얼이라도 먹이고 가야 했습니다. 어느 날 첫째 손녀 유나가 울면서 저희 집에 왔습니다. 배가 고픈데 엄마가 밥을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가보니 며느리는 집에 없었고 5살 유나와 3살 세아만 집에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10분 거리에 사는 저희 집에서 거의 매일 손녀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오전엔 제가 가서 아이들 밥을 챙겨주고 오후엔 남편이 유치원에서 데려와 저희 집에서 저녁을 먹였습니다. 용준이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주말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주말에도 봉사활동을 간다며 나갔습니다. 용준이가 항의하면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내 삶이 있어. 엄마이기 전에 한 인간이야. 첫째 손녀 유나가 7살이 되던 해 조심스럽게 제게 고백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운다고. 나중에 용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용준이는 한숨을 쉬며 털어놨습니다.
아내가 항상 불평불만이 많다고. 친구들의 남편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못난 남편인 것처럼 몰아간다고.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하느라 힘든데 아내는 독박 육아가 더 힘들다며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며느리는 명절 때면 더욱 심했습니다. 차례상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시댁에 와서도 휴대폰만 보고 아이들은 저와 남편이 돌봤습니다. 음식을 조금만 만들자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걸 하냐고 투덜댔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시집살이를 생각하면 며느리는 정말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며느리가 야속했지만 아들과 손녀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유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3월이었습니다. 용준이가 퇴근 후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가가 퀭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게 됐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왜 갑자기 이혼이냐고 물었습니다. 용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주일 전 갑자기 이혼하자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혼 생활이 감옥 같다고 했답니다. 매일 애들만 보고 집안일만 하는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했답니다. 용준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설득해보려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보자고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났고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가 아이들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아이들은 아빠와 사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용준이가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난 엄마로 사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아이들도 나보다 당신이랑 있는 게 더 행복할 거야. 이혼 과정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재산 분할로 아파트 전세금의 절반과 예금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용준이는 아이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뭐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싸면서도 태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시 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가볍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시부모인 저와 남편에게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손녀들을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그렇게 우리 가족을 떠났습니다. 이혼 후 용준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1년 동안 몸무게가 15kg나 빠졌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용준이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아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두 손녀였습니다. 유나와 세아는 엄마가 떠난 후 한동안 매일 밤 울었습니다. 특히 막내 세아는 엄마를 찾으며 밤새 보챘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 없이 잠들어야 한다는 게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나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8살이면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할 나이입니다. 엄마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혼자 삭혔습니다. 동생을 달래고 아빠를 위로하는 어른스러운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릴 때 유나는 엄마를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엄마도 그리라고 하자 우리 집엔 엄마가 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이혼 후 단 한 번도 아이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생일이나 어린이날에도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양육비조차도 한 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이들이 없었던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혼한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동네 미용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용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이런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아드님이랑 이혼한 며느님 소식 알고 계세요?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며느리가 이혼하고 6개월 만에 재혼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봉사단체에서 같이 활동하던 남자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꽤 많은 건물주의 아들인데 이미 이혼 경력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며느리가 용준이와 이혼하기 전부터 그 남자와 가까이 지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핑계로 거의 매일 만났고 주변에서도 낌새가 수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봉사활동에 열심이었던 이유, 집과 아이들을 방치했던 이유, 용준이에게 불평불만이 많았던 이유,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 그리고 아이들을 포기했던 이유까지.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용준이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만 알고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할머니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최대한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머리를 묶어주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오후엔 학원 데려다주고 저녁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줬습니다. 학교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운동회, 학예회, 학부모 상담까지 모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다른 엄마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왜 엄마 대신 왔냐는 무언의 질문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평생 가부장적이었던 남편이 손녀들 앞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동화책을 읽어주고 주말엔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용준이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울증 약을 끊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체중도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이혼한 지 2년 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용준이에게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용준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용준이는 거절했지만 며느리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며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결국 용준이는 마지못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용준이가 집으로 돌아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재혼한 남편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사이가 틀어졌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제안이었습니다. 다시 용준이에게 돌아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며 용준이가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용준이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과 아이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돌아오겠다니. 당연히 용준이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락하며 사정했습니다. 그러다 전략을 바꿨습니다. 유나와 세아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로서의 권리가 있다며 법적으로도 면접교섭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하면 법원에 신청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용준이는 분노했습니다. 2년 반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아이들을 만나겠냐고. 아이들이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다시 혼란스럽게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육권은 포기했지만 면접교섭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아이들의 의사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유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우리를 다시 데려가려는 건 아니겠죠?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10살 아이가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클지. 저는 유나를 꼭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할머니가 지켜줄 거라고. 세아는 엄마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미 엄마의 기억이 희미했고 큰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아이들이 만나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용준이와 제가 함께 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며느리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임신으로 배는 나왔지만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울었습니다. 선물도 잔뜩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유나는 예의상 인사만 했고 세아는 제 뒤에 숨었습니다. 며느리가 세아를 안으려 하자 세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할머니한테 갈래요. 그 모습에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며느리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유나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필요 없어서 떠났잖아요. 이제 와서 왜요?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면접 교섭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며느리의 현재 상황이 더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재혼한 남편과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임신 중이라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정관은 아이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유나와 세아 모두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엄마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며느리는 면접교섭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2년 반 동안 한 번도 아이들을 찾지 않았다는 점, 아이들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힌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당분간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다시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은 바로는 아이를 출산한 후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저 또한 다시는 며느리를 보는 날이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 느꼈던 그 불안한 예감을.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반대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관계만이 가족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비록 며느리는 떠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입니다. 용준이와 유나, 세아, 그리고 저와 남편. 우리 5명이 진짜 가족입니다. 며느리가 남긴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흉터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두 손녀가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용준이가 다시 행복을 찾기를.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소망입니다. 가끔 힘들 때도 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육아를 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양수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무엇이 진짜 가족인지,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